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교양 강좌 호남의 근대 문화유산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서원대학교의 이광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해 올 여름에 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와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저는 이 교양 강좌가 모두 총 12차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3번 정도 강의를 맡게 됐죠. 오늘 7월 19일 호남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7월 29일에 가사문학과 원림문화, 그리고 8월 2일에 호남의 국보와 보물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남의 근대 문화유산. 자, 여러분들 요즘 목차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역사나 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졌다. 이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대 문화유산이 뭐냐라고 개념 정의를 하기 전에 대강 근대기의 삶과 역사의 흔적들이죠.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20세기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개념의 문화유산이다 말할 수가 있겠고, 일제강점기 정도부터 한 1960, 70년대 정도까지가 근대유산, 근대기의 문화유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대단히 커졌죠. 그리고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어딘가를 가서 차를 마시거나 공연을 보거나 무언가 문화행사를 관람을 할 때 그 공간이 근대 문화유산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엔.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근대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됐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가장 핫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근대유산을 중장년층만 즐기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이들까지도 많이 즐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근대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호남 지역의 근대유산 대표적인 것들은 워낙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 의미 있는 것, 우리가 무언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호남 지역의 근대 유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목차를 이제 목차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고 왜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을 주목하는가라는 걸 이제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 요즘 곰표 맥주 많이 들어보셨죠? 곰표 밀가루, 곰표 막걸리. 자, 곰표의 브랜드를 달고 콜라보레이션한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이게 근대 문화유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렇게 약간 인트로 성격의 좀 도입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메인 주제 호남의 근대문화유산을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근대문화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곰표의 반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자, 여러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최근에 여러분 곰표 밀가루 다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중장년층들은 곰표 밀가루. 자, 여러분 우리 밀가루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양식이죠, 사실은. 이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브랜드 중에 대한제분이라고 있습니다. 공장 인천에서 생겼는데 이게 곰표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밀가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CU 편의점에 가면 이 대한제분과 CU 편의점이 MOU를 체결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곰표 맥주를 맥주 회사와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곰표 맥주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2020년도에 처음 곰표 맥주가 출시가 됐어요. 대한제분 밀가루 회사가 만드는 맥주. 자, 브랜드를 빌려준 거죠. 맥주는 맥주 회사가 만드는데, 자, 근데 이 곰표 맥주가 작년도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편의점 밖에서는 곰표 맥주보다 다른 맥주가 더 많이 팔리는데 편의점에서만 따져놓고 보면 곰표 맥주가 판매 1위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죠? 자, 곰표 밀가루 하면 오래된 20세기의 생활 브랜드인데 자, 이 맥주를 곰표 맥주를 사 마시는 주요 고객층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곰표 밀가루와 함께 해온 50대, 60대가 아니라 곰표 밀가루 브랜드를 알듯 모를 듯한 젊은이들이 곰표 브랜드가 들어간 맥주를 편의점에서 열심히 사 마시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대한제분이 이 밀가루 브랜드, 오래된 듯한 브랜드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소할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곰표 맥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업체와 맥주 제조 회사와 이 대한제분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게 맥주인데 의외로 잘 팔리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니까 이 대한제분도 뭐야? 아니 이렇게 반응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젊은이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요즘 여러분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굿즈라고 부르죠. 이 다양한 제조업체와 콜라보 작업을 해서 굿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패딩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막걸리도 만들어내고요, 가방도 만들어내고요, 치약도 만들어내고, 비누도 만들어내고, 세제도 만들어내고, 샴푸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냈어요.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구석구석 생활용품까지 대한제분 곰표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는 사진 이런 게 전부 다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곰표 굿즈들이에요. 이게 젊은이들한테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의 밀가루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의 중요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곰표 대한제분 밀가루는 1952년도 그 6.25 전쟁통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먹을 것도 없던 그 가난하던 시절에 생존을 위한 생산이었죠. 인천에 인천역 근처 월미도 가는 인천역 근처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공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가난하던 시절 우리의 20세기의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1952년에 만들어진 곰표 브랜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근대기의 생활 문화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과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브랜드가 또 없죠.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0년을 거쳐온 60년대를 거쳐온 중장년층이 아니라 1990년,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대한제분의 곰표 맥주, 곰표 막걸리, 곰표 패딩 이런 것들이 갖는 상징성은 뭡니까? 젊은이들도 우리의 근대를 생활 속에서 수용하고 향유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여러분 지난해 가을에는요. 인천 이 곰표가 인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1952년도에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이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게 52년 인천생 곰표라고 하는 이름의 전시였어요. 자, 밀가루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굿즈까지 다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생 밀가루를 통해서 우리 20세기의 근대를 죄송합니다. 재발견해 보는 그런 기획전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52년 인천생 곰표 대한제분 이 브랜드 이미지가 박물관 미술관으로 들어와서 전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곰표의 반란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대한제분 밀가루 곰표는 단순한 밀가루 브랜드 홍보가 아니라 20세기 우리 근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생활유산이다.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향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근대라고 하는 흔적들 그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고 곰표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근대의 흔적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가 대단히 열심히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향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근대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곰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수용하고 즐기고 향유하는 여러 현상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 왜 근대문화유산인가? 자, 몇 가지 풍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 관한. 자, 여러분 최근에 자, 근대유산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라북도 군산 우리 호남의 대표도시 전라북도 군산이 근대유산의 가장 각광받는 도시로 자리 잡았죠? 예. 자,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1945년도에 생긴 이성당 빵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전에 가면 1956년도에 생긴 성심당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대전역에서 KTX를 타면서 꼭 성심당에 튀김소보로 빵을 사오죠. 여러분 서울 장충동에 가면요. 1946년도에 문을 열었던 건물은 그 뒤에 지은 거지만 1946년도에 문을 열었던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자, 요 모습입니다. 태극당. 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몇 년 전에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여러분 7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마치 70년대 생활사 박물관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디테일한 70년대 건물의 흔적들을 잘 살려놨는데 마치 생활사 박물관에 온 듯해요. 자, 이 빵집을 7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열심히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 태극당이 장사가 잘 되니까 서울역에도 생겼어요.
이 성심당은 여러분 대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빵집이죠. 여기도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대구에 가면 여러분 1957년도에 생긴 삼성 빵집이 있어요. 한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근대기의 빵집, 오래된 빵집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니까 이 삼성 빵집이 자신감을 얻고 아주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서울로 진출을 해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성당, 성심당, 태극당, 삼성빵집 부산에도 있고 여러 지역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생긴 오래된 빵집들이 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지역 빵집들이 다시 한번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물건도 잘 팔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요 인터넷 같은 데에 보면 빵집을 전국에 있는 이런 근대기의 오래된 빵집들을 둘러보고 순례기를 쓰는 그런 블로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빵집 순례단도 생겼을 정도예요. 자,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근대문화유산을 즐기는 우리 시대의 한 풍경입니다. 자,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대한제품 밀가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최근에 진로 소주, 진로 소주를 두꺼비 옛날 브랜드 이미지 이 심볼 마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진로 이즈백 옛날 소주 분위기 그대로 살린 요즘 병이 아니라 옛날 병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소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름도 진로 이즈백이에요. 초창기 진로 소주의 추억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된 계층이 젊은 층이에요. 여러분. 진로 소주 초창기를 경험했던 50대, 60대, 40대, 70대가 아니라 이 옛날 진로 소주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옛날 진로 소주를 불러내서 그 분위기를, 모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살린 굿즈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여러분 이 진로 이즈백도 근대문화유산을 즐기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풍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익선동이라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여기에 보면 근대기 한옥들을 다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어요.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가 요즘 게 아니라 요즘 것도 들어가 있지만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풍 인테리어예요. 옛날 오디오 갖다 놓고 옛날 사진 갖다 놓고 옛날 물건 갖다 놓고 옛날 TV 갖다 놓고 옛날 전축 갖다 놓고 그런 분위기로 옛날 전화기 갖다 놓고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서울 익선동의 분위기예요. 옛날 50년, 60년 전의 근대 풍경을 다시 불러내서 재현해서 즐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역마다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경주에 가면 경주 대능원 옆에 황리단길이라고 있는데 이곳 또 대구에 가면 근대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익선동과 같은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이렇게 양지다방 해서 옛날 다방처럼 똑같이 꾸며놓고 젊은이들이 가서 이곳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다리 현수교 만드는 데 쓰는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를 생산하는 고려제강이라고 하는 부산 지역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계 와이어, 교량용 와이어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인데요. 전 세계의 유명한 현수교 교량의 와이어는 거의 다 고려제강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구 망미동에 가면 부산에 이 고려제강의 옛날 공장 건물이 있어요. 1963년도에 생긴 이게 2000년대 초에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갔죠. 그래서 공장이 비게 됐는데 이 공장을 여러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 공장을 그대로 살려서 갤러리, 카페, 서점, 공연장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카페인데요.
어, 테라로사 카페인데 이 카페 내부를 가보시면 완전히 공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놨죠. 여러분이 천장에 철제 빔,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공장에서 썼던 물건 그대로 살려서 카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로사 F1963 이 공간을 전부 F1963이라고 하는데 1963년도에 생긴 공장 F 팩토리라고 해서 부산 F1963이라고 하는데 이 곳에 있는 갤러리든 카페든 서점이든 다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옛날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공장의 분위기, 와이어를 생산해냈던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와이어를 생산해냈던 그래서 부산의 산업을 선도했던 그런 공장의 흔적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도록 잘 살려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근대 문화유산을 즐기려고 하는 공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놓은 이곳들은 늘 사람들이 붐벼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붐빕니다. 이곳이 바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핫 플레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공간들도 근대문화유산을 결국은 즐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열풍을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자 하는 이 분위기가 요즘 얘기하는 뉴트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뉴트로는 옛날 것을 새롭게 즐기는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근대 유산, 근대 풍경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뉴트로 분위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대 건물, 근대 흔적, 근대 물건뿐만 아니라 무언가 근대스러운 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된 소비층이 오히려 젊은 층이다. 자,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은 이 근대를 왜 즐기느냐? 근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근대는 여러분 조선시대 물건은요. 조선시대 문화유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래된 조선시대 이전의 문화유산은 조금 너무 멀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죠. 예, 조금 옛날 것 같죠. 그런데 이 근대기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런 사례들은 옛날 거이긴 한데 조선 시대만큼 고려 시대만큼 옛날 게 아니죠. 그래서 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옛날 것 같으면서 요즘 거예요. 요즘 것 같으면서 옛날 거예요. 그죠? 적당히 낯선데 적당히 친숙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의 유물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 근대기의 유물이나 흔적을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밌죠. 그러면서 옛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만지고 꾸미고 모방하고 하면서 즐길 수 있어요. 주체로서 개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곰표 맥주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옛날 브랜드를 가져다가 맥주 이름으로 쓰는 일들이 대단히 많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LG의 전신이 금성이죠? 럭키 금성? 금성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금성 맥주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옛날에 말표 구두약. 여러분, 옛날에 구두약 많이 썼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요즘은 구두약 별로 안 쓰지만. 자, 말표 구두약 필수품이었어요. 이 구두약을 가지고 구두약 브랜드를 가지고 맥주도 만들어요. 여러분 70년대 롯데껌, 스피아민트, 주시, 프레시, 프레시민트 이런 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죠. 롯데껌 3총사 70년대에 나와서 히트를 친 그 껌 브랜드의 맥주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라면 맥주도 있고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 30년, 40년, 50, BYC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BYC 백약 속옷 만드는 회사 브랜드의 맥주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BYC가 언제 생겼어요? 5, 60년 전에 생긴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전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경제 부흥을 만들어 나갈 때 탄생했던 우리 산업 브랜드, 생활 브랜드를 맥주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옛날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뉴트로 열풍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등록문화재는 여러분들 근대문화유산, 전통적인 개념의 문화유산, 조선시대 이전에 100년 이상 된 오래된 전통적 개념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100년이 안 된 50년에서 100년 사이쯤 된 20세기 근대문화유산을 자칫 잘못하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보존해서 잘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엄격하지는 않은데 미리미리 보존을 해서 훗날 100년이 지난 후에는 전통적 개념의 문화유산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50년 된 물건들이 200년이 되면 전통적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재를 바라보듯이 오래된 문화재로 자리를 잡을 테니까 그 전에 너무 많이 막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보존을 하자. 일종의 2001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 일종의 예비 문화재로 올려서 미리미리 보존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등록문화재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등록문화재가 2001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올해가 이제 21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건물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뭐 한국전력 건물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금강철교라든지 이런 건축물, 즉 부동산 문화재 중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책, 뭐 그림 또는 뭐 만화, TV, 뭐 이런 물건,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동산 문화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건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등록문화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 등록문화재가 건물 중심에서 물건 중심으로 동산문화재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것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실렸던 4컷짜리 고바우 만화고요. 이거는 1990년대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구조에 나섰던 소방헬기. 이거는 공병호 박사가 만든 타자기. 여러분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광주에 가면 광주극장이 있죠. 광주극장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사용했던 영사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등록문화재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역사가 5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서 등록문화재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것도 국보가 될 수 있고 보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등록문화재는 지금은 아직은 역사가 짧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근대문화유산의 특징과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일반론을 조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호남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의 주변만 둘러보셔도 이런 근대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름 없는 건물, 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또는 뭐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근대 건축물들, 문화유산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테니까 그 중에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개만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 대표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광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성당 얘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대 문화유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군산이죠. 뭐 물론 목포도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 군산이고요. 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이 군산은 어떤 일제 식민지 수탈. 여러분 군산 주변 전라북도 지역이 농토가 비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농작물을 일본으로 약탈해가는 그런 군산항을 약탈의 거점으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군산이 일제강점기 때의 식민지 시대의 상처, 그 일상의 애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산에 가시면 군산 원도심 바닷가 내항이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도심에 이런 원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아주 근대 유산이 대단히 산재해 있죠. 뭐 한두 번씩은 다 여러분들 가보셨을 테고요. 뭐 일일이 굳이 열거 안 해도 다 아는 거긴 한데 군산 세관, 자 지금 여러 가지 보건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옛 조선은행 군산 지점, 어, 군산의 근대 건축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옛 일본 18은행 군산 지점, 여긴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또 옛날에는 히로스 가옥이라고 불렀는데 일본인 사업가 히로스가 살았던 신흥동 일본인 가옥,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경암동 철길, 또 그 사이에 이성당, 그리고 뭐 50년, 60년, 70년 된 식당도 많죠. 중국집 비내원 북성. 여러분이 이게 비내원 내부인데요. 이 비내원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국집이에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찍었죠. 자, 이거 말고도 뭐 많습니다. 뭐 터널도 있고요. 뭐 곳곳에. 그리고 이제 이 군산은 사실은 1990년대 초까지는 이 근대 건축물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흔적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에는 꺼려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는 제대로 관리를 사실은 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근대 유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서 군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건물들에 관심을 갖고요. 군산시 자체와 문체부라든지 이런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시범 사업도 해 가면서 군산의 근대 유산을 보수 보존 복원 그리고 활용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한 20여 년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군산이 근대문화유산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근대 유산을 인식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도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박물관도 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대유산 답사지로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당이라든지 비내원 북성로 같은 이런 음식점, 빵집, 먹거리, 요즘에는 여행을 먹을 것도 많아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군산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한 도시이다 보니까 또 먹을거리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군산이 근대유산 관광지, 근대유산 답사지로서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군산은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정도로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고요. 군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근대유산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간이역. 간이역이 떠오르죠? 이건 뭐 어느 지역에 가도 요즘은 여러분들 KTX가 이제 많이 KTX로 바뀌어서 간이역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 옛날에 완행열차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궁화호가 있긴 하지만 무궁화호도 대단히 이제 그 편성이 대단히 적고 지금은 거의 KTX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간이역은 없죠.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이역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아련한 추억 이게 바로 근대문화유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간이역이. 그런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간이역 두 개. 전라북도 익산의 춘포역과 익산과 군산은 가깝죠. 군산 외곽에 있는 인피역 두 곳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포역은 익산에 있는데요. 익산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있는데 춘포역이 위치한 곳이 여러분 김제만경 평야예요. 정말 곡창지대죠. 전라선의 간이역인데요. 여러분 이 춘포역은요. 1914년도에 생겼어요. 건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차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입니다. 대단하죠? 현존 최고의 기차역. 자, 여러분 이곳이 일제는 왜 전라선을 개통했을까요? 가장 주된 목적은 김제만경 평야 전라북도 지역의 양곡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춘포역의 역사는 대단히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1914년도에 생길 때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이 대장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역이 생길 때는 대장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복이 됐고, 광복이 되고 나서는 그 익산에 사는 주민들이 뭐 군산이나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생활 통로였죠.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통학 열차로도 많이 활용이 됐고, 자 열차 하면 또 옛날에는 통학 열차였죠. 자, 그렇게 광복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런 용도로 존재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가 1996년도에 이 대장촌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춘포리로 바꾸다 보니까 역 이름도 춘포역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제가 수탈을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춘포리로 바꿨고요.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 여러분 역의 기능이 많이 줄었죠. 버스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역 교통수단으로서 기차의 기능이 역할이 비중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역의 기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옆으로 전철을 세워서 전철이 지나가고 이 대장역
춘포역은 기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역은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전시 활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요 철도 앞에 있는 요 역사 앞에 있는 철길 여러분들. 철 레일 있죠? 레일. 레일을 철거했어요. 레일을 철거한 게 저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니, 철길을 밟는 재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 건물만 있으면 이게 역의 느낌이 덜 나요. 앞에 철길이 지나가야, 왕복 철길이 지나가야, 이곳이 진짜 철도역이었구나 라는 걸 절로 느낄 수가 있고, 그 길도 걸어보기도 할 텐데, 철길을 없앤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익산시나 철도청 코레일에서 이 앞에 철길을 다시 한 2, 300m라고 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2, 300m 정도는 다시 철길을 좀 되살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철도역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군산 인피역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군산 인피역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제일 예쁜 간이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봄, 가을에 가시면 너무 좋고, 전 겨울에 가보진 못했는데 아마 지금 이 사진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름 때 사진인데 겨울에 눈이 내려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날도 좋을 것 같고, 자, 하여튼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 인피역은 1924년도에 생겼고요. 군산선의 간이역이었습니다. 역시 춘포역과 마찬가지로 이 곡창지대의 곡물 약탈의 통로로 활용됐던 곳이고요. 아까 춘포역과 또 마찬가지로 광복 후에는 보통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철도역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철도 이용객이 줄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역무원이 사라졌습니다. 역은 열차는 섰는데 역무원이 없이 그냥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차가 서면 열차가 서면 타고 그냥 그랬는데 2008년부터는 완전히 이 역에서 열차가 서지 않고 있습니다. 요 건물 뒤쪽으로 철길은 여전히 잘 남아 있어요. 이쪽은. 자, 이게 바로 인피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담양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담양에 관한 글을 좀 쓰느라고 여러 번 담양을 좀 다녀왔는데 이 담양에도 나름대로 어느 지역마다 다 근대 건축물들이 있어요. 옛날 곡물 창고도 있고 양조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방앗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생활 속의 근대 문화 유산이 되겠죠. 그 몇 가지를 조금 담양에서 만나봤습니다. 두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동예술촌이라고 하는 곳과 담빛예술창고. 여러분이 해동예술촌은요, 이게 양조장 막걸리 소주를 만드는 주조장이었어요. 자, 1950년대, 60년대에 막걸리 소주를 만들다가 2000년대 초까지 쭉 흘러왔죠. 여러분, 대도시가 아니고 한 읍 단위, 면 단위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근대기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조장이죠. 그죠? 그 다음 제재소, 목재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방앗간. 아니 새칭 저도 이제 어려서 읍단위 저는 이제 충남에서 자랐는데요. 저도 이제 읍단위 면 단위에서 이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제일 양조장집 아들내미는 그 지역에서는 부잣집이죠. 그죠? 제재소 네. 또 방앗간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공간이기도 하고 일종의 지역 유지죠. 그런 곳들이 다 읍 단위, 면 단위에 있습니다. 이 담양에서는 해동 주조장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 2000년대가 되면 이제 막걸리가 다시 지금은 부흥을 하고 있지만 1980년대, 90년대 막걸리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었죠. 그러면서 이 해동 주조장도 결국 힘겹게 버텨 나가다가 2010년도에 폐업을 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양군에서 인수를 해서 복합문화공간 일부는 복원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해동예술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 해동 주조장 막걸리를 실어 나르는 말통인데요. 이렇게 그 자전거 뒤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재밌죠? 자, 아주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담빛 예술 창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느 지역이나 다 있었어요. 농협 곡물 창고. 여러분 이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매하면 이제 정부의 이제 농협이 대행해서 수매하죠. 이제 그거를 보관해 두는 창고가 바로 농협 곡물 수매 창고죠.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담양에 갔더니 1968년도에 지은 창고가 있어요. 남송 창고라고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여기 페인트로 아직도 써 있습니다. 이 남송이라고 하는 게 이 창고를 지은 주인의 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4년까지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2004년쯤이 되면 정부의 양곡 수매 제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양곡 수매한 양곡을 보관할 농협 창고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곡 수매 창고로서의 역할을 상실을 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이것도 역시 담양군이 2015년에 인수를 해서 2015년에 갤러리, 전시, 카페 등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카페로 북카페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공간은 갤러리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카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건물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지어서 또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카페로 쓰고 있는 요 남성창고라고 쓰여진 요 건물에 이제 책도 있고 그런데 책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시는데 여기에 담양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대나무죠? 대나무 700개를 활용해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 연주를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인기 공간이 돼서 매주 주말에 연주를 하는데 한 차례씩 이 연주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감동 있게 연주를 감상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양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광주 충량로에 가면 여러분들 광주 전남 도청에서 가깝습니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걸어서 한 7, 8분 가면 광주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극장 중에 한 곳인데 이 광주극장은 여러분들 1935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당시 문을 열 때 동아일보 기사에도 났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조선 제1의 대극장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1968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지었고 그 건물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여러분 건물 외관인데요. 약간 낡긴 했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50년, 60년, 70년의 극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 계단의 분위기, 운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광주 극장은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나라 유일의 단관 극장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하나 있는 단관 극장 요즘에 있습니까? 없죠? 다 멀티플렉스죠. 그것도 거의 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입니다. 이렇게 단관 극장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시대가 됐는데 이 광주 극장은 모든 단관 극장들이 전국에서 다 문을 닫았는데 이 광주 극장만 유일하게 버티고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건물주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기금을 내서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술영화 전용 극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 극장이 단관 극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영화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감동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아까 요 사진 보신 것처럼 이 영화 간판도 대부분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출력해서 붙이죠. 그런데 여기는 직접 요즘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30년 경력의 영화 간판 전문 화가가 직접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서 간판을 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극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양한 옛날 관련된 흔적들,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1950년대, 60년대에 사용했던 대형 영상기.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기 별로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지금은 근데 이 광주극장은 지금도 영상기로 돌리는 영화도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 50년대 60년대의 대형 영상기 이걸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영상기 두 대를 2층에 전시하고 있고요. 당시 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모장, 뭐 여러 가지 편지 봉투, 뭐 관람객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답례 상품들 이런 것들을 한쪽에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티켓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옛날 극장에는 임검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임검이 뭐냐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그런 행위를 임검이라고 하는데 옛날 극장에는 영화관에는 임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검석을 주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어떻게 사용했냐? 경찰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애들 수업 빼먹고 영화관에 와서 불량 영화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감시하고 검사하러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경찰이나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자리가 임검석이었어요. 우리 학생애들 와서 영화 보고 있지 않나 해서 딱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자리가 임검석인데 임검석을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임검석 자리 배치와 요 안내 명패 있죠 문패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임검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이제는 쓰지 않는 시절이고 다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건데 이 광주극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광주극장 얘기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 완주에 가면은요 삼례역 바로 앞에 옛날 농협 곡물 창고를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갤러리, 전시장, 공연장, 체험교육 공간, 책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원주 삼례문화예술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시대 때부터 쭉 창고로 활용돼 온 거였는데 이 공간들이 2013년에 문화공간으로 이제 변신을 했죠. 이쪽도 대단히 인기 있는 근대 문화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광양에 가면 포구에 정병욱 가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대단히 감동적인 곳이에요.
윤동주 시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보관했던 섬진강 포구의 양조장 건물인데요. 자, 여러분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나왔죠. 자, 근데 이때 윤동주의 후배로서 정병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병욱.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숙도 같이 하면서 대단히 친해졌어요. 윤동주가 시를 쓰면 꼭 정병욱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후배에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41년도에 윤동주가 시 19편을 정병욱에게 철을 해서 건네줍니다. 친필 원고죠. 정병욱 형, 윤동주 드림 이런 글씨를 써서 윤동주가 정병욱에게 시를 전달해 주는데 그 이듬해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윤동주는 한글로 된 시를 내고 싶었지만 당시 일제 탄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저 한글로 된 시를 시집으로 낼 수도 없었고 갖고만 있다가 걸려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어쨌든 그 시를 후배인 정병우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병욱도 학병으로 끌려갑니다. 학병으로 끌려가던 정병욱, 윤동주, 정병욱이 되겠죠. 정병욱이 광양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시를 전달해서 보관을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정병욱 가옥이죠. 정병욱이 살았던 이 건물은 양조장 겸 가옥으로 썼던 그런 건물이에요. 일제 때 건물이고요. 이 시를 보관을 부탁받은 정병욱의 어머니는 양조장 마룻바닥 구석에 마룻장을 뚫고 그 안에 장독을 집어넣고 그 장독 안에 윤동주의 시를 잘 넣고 덮고 다시 마룻바닥을 덮어서 모르게 잘 감춰놨죠. 일제가 이걸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윤동주 시를 보관을 했습니다. 자, 1945년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비극적으로 사망을 했죠. 그렇지만 윤동주는 세상을 떠났지만 윤동주의 시는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정병욱의 어머니가 이 시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살아남은 시는 1948년도에 다른 몇 편의 추가로 확인된 시와 함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으로 발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누군가요? 윤동주죠. 윤동주 시인의 그 아름다운 시, 그 순결한 시는 바로 정병욱과 정병욱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 시를 보관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근대문화유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순천에 한번 갈 일, 근대유산 조사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가서 만난 게 이런 옛날식 대형 목함 카메라였어요. 자, 여러분 순천역에서 가까운 원도심에 가면 동남사진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동남사라고 하는 동남공업사라고 하는 회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제작했던 카메라예요. 그걸 보관한 공간이었습니다. 동남사진문화공간이. 그런데 이 동남사라고 하는 걸 그럼 알아봐야 되겠죠? 동남사라고 하는 회사. 자, 여러분 목포 출신의 김철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 사진을 공부하고 돌아온 분이었어요. 1930년대 목포에서 1940년대 순천에서 사진관을 개업을 하다가 47년도에 사진기 재료점을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다가 1952년에 아예 사진기를 제작하는 공업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남사예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 카메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판으로 함을 만들고 그 안에 렌즈를 넣고
자, 이런 대형 사진기를 제작을 합니다. 물론 렌즈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거죠. 그때 우리가 렌즈는 못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비록 렌즈는 수입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카메라 국산화의 과정, 초기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진 회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6년에 화재로 폐업을 했는데 이 김철우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김중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카메라를 잘 보관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이제 이 공간이 생겼는데 이 카메라들은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순천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 목포는 뭐 일제강점기 때 근대 흔적들이 대단히 많죠. 그 중에 조선내화라고 하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목포에 3대 기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소주, 보혜, 양조. 그리고 도자기, 행남도자기, 행남사. 그리고 또 하나 불에 타지 않는 벽돌을 만드는 조선내화. 이 세 곳이 목포를 대표하는 3대 기업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내화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달산 바로 밑에 온금동이라고 있는데 바닷가에 이 유달산 바로 밑에 이게 조선내화의 옛날 목포공장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내화는 1930년대에 일제가 설립을 했다가 그때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벽돌 이 벽돌을 어디에서 쓰느냐 여러분들 포항제철 같은 곳에서 쓰는 벽돌이 바로 포항제철의 설비에 거기는 열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활용하는 내연 벽돌을 만드는 곳이 바로 조선내화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일제가 건립을 했는데 광복 이후에 47년도에 목포 출신의 기업인 이훈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수를 하죠. 그래서 97년까지 그곳에서 공장을 가동했다가 포항제철 광양 공장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 조선내와 벽돌 공장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이 되고 한동안 방치되면서 대단히 이제 약간 황폐해져 갔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건물들 규모를 보면 대단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 건물을 보존해서 보수해서 문화공간, 역사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이 조선내와 목포시 또 문화재청 이런 쪽에서 다 의견이 일치해서 이 조선내와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 보전 문화공간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정도 한 후년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부산의 F1963 말씀을 드렸죠. 그에 준할 정도로 대단히 아주 공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서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조선내화 공장의 보수 보존 문화공간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아마 목포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핫한 근대문화공간으로 바뀔 거로 확신합니다. 예. 자, 이렇게 조선내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남의 근대유산을 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근대유산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향유할 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대유산이라고 하는 공간, 건축물들을 보면 대체로 카페와 갤러리를 쓰고 있죠. 공연장. 원래 기능은 많이 사라졌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역이 있습니다. 1925년도에 신축한 서울역.
여러분, 서울역은 그야말로 우리 20세기 생활문화 공간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죠. 모든 사람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KTX가 개통이 되고 KTX역이 새로 생기면서 2004년도에 이 옛날 서울역의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비어 있다가 이곳이 2010년도에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역 서울 284라고 하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옛날 모습이고 이게 이제 문화역 서울 284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서 바뀐 이후의 모습이고 내부에서는 이런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울역을 가보면 역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고 역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부에 들어가면 아 옛날 100년 전 모습이구나 라는 건 느끼겠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전시와 공연뿐입니다. 일반적인 전시장, 일반적인 공연장과 차이가 없어요. 서울역의 존재 의미,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 애환, 비극, 영광 이런 것들을 관람객들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울역을 기차역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전시장으로만 쓰고 있는 이 활용법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도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을 저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 튼튼합니다. 건물 훼손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카페, 전시, 공연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물의 원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활용법이 적절한가? 자, 그래서 우리는 근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소비, 향유, 활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시대의 근대 문화유산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냥 카페로 쓰면 되는 건지 그냥 전시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광주극장 여전히 극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원회를 결성해서 함께 운영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대단히 어,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목포의 조선내화는 이런 원래의 기능을 최대한 연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만나보면서 호남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향유해야 하는지 한번 성찰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그냥 카페로만 쓰는 게 과연 정답이냐라는 거를 한번 의문을 갖고 성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호남의 근대 문화유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7월 29일, 8월 2일에 호남의 가사문학, 원림문화, 그리고 호남의 국부와 보물 이 아이템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